안녕하십니까. 바로군TV ombudsman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여야 대선 후보들의 행보와 함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등 국내외 주요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선 뉴스 1번지와 열시 뉴스, 일요 와이드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서울 지역 마트와 백화점의 방역 패스에 대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청소년의 경우 9종 시설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뒤이은 행정법원 결정에서는 비슷한 내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각 결정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F5의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의 연결식이 14일 있었다고 전하면서 민간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탈출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순간에 대해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족의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 뉴스 1번지에서는 뉴스 속보로 서울 지역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전했습니다. 뉴스 속보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조두영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보도하면서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의 경우 9종 시설 모두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법원은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조치에도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뉴스 10에서는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몇 시간 뒤에 이전 판결과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가 원외정당인 혁명 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는 4부가 내린 방역패스 적용 중지와 반대되는 결정으로 재판부는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 등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한 점에서 긴급히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서울시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유효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4일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할지를 놓고 같은 법원에서 두 개의 정반대 판결이 나와 혼란이 빚어졌다면서 일단 14일 결정으로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는 중단됐지만 관련 소송이 여럿 남아있어 추가 혼선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두 재판부 판단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엇갈렸다면서 우선 방역패스를 당장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르게 판단했는데요. 중단을 결정한 재판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생활 필수시설에 해당돼 출입금지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지만 다른 재판부는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면 출입할 수 있고 생필품은 소형 점포, 온라인 등에서 살 수 있으니 당장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전했습니다. 방역패스 시행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판단도 달랐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방역패스가 중단되게 됐습니다. 앞서 학원과 독서실 방역패스의 경우 재판부가 시행 주체를 정부라고 판단해 전국에서 시행이 중단됐는데요. 향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또 달라질 수 있어 보인다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단을 요구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취지에 대해 한 명을 위해 방역패스 전체를 중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면 남은 소송으로 인한 혼란의 여지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고 전하면서 정부가 추가 혼란을 최소화할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의 세 보도를 보면 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 사안에 대하여 행정법원 내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왔는데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런 판단이 나오는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의 효력이 장소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는가도 중요하기에 조금 상세히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진 내용에 따르면 된다고 밝힌 점은 좋아 보입니다.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의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판단했으며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판단한 것인데요. 식당이나 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봤는데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중하게 발병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기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정지 결정은 서울에서만 적용되는데요. 재판부는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에만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장 행한 방역 패스와 관련된 처분만 집행정지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부마다 결과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공구를 처분으로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그 장관의 결정을 대상으로 다퉈야 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역패스 소송의 각 쟁점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시청자들은 혼란스럽겠지만 현재로서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결정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7시 뉴스 프라임에서는 지난 11일 임무를 수행하다 F5의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의 연결식이 14일 고 심정민 소령이 근무했던 수원 공군기지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유가족과 동료들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조종관을 잡았던 심 소령을 기리며 오열한 모습을 전했습니다. 고인의 계급은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되었으며 동료들은 심 소령을 언제까지나 전투 조종사로 살고 싶어 했던 군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고인이 조종하던 F5E는 이륙 후 상승하던 중 좌우 엔진 화재 경고등이 켜지는 이상이 생겼고 공군은 고인이 민간인 피해를 막으려 비상탈출 대신 조종관을 끝까지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연결식에서 유가족, 공사 동기들, 부대 장병들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고 결혼 1년 차인 배우자는 몸을 가누질 못했는데요. 소 국방부 장관,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뉴스 현장 내 뉴스메이커에서는 지난 11일 임무 수행을 위해 기지를 이륙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공군 고 심정민 소령이 탈출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며 그가 조종관을 놓지 못한 이유 등을 보도했습니다. 고 심정민 소령의 생가사를 가를 시간은 단 10초였다며 심정민 소령이 수원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이륙한 건 지난 11일 오후 1시 43분이고 이륙 후 정상적으로 상승하던 항공기 좌우 엔진에 화재 경고등이 켜졌다며 곧이어 급 하강하자 심정민 소령은 관제탑과 교신을 하며 탈출하겠다는 뜻의 이젝트를 두 차례나 외쳤다고 합니다. 비상 탈출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였는데요. 추락까지 남은 시간 10초. 공군 측은 조종사가 비상 탈출 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10초면 탈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추락한 해당 기체의 비상탈출 장치는 2013년 교체한 신형이었기 때문에 비상탈출 장치를 작용한 상태에선 탈출하는 게 가능했지만 심소령은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못한 채 비행을 계속했고 탈출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심정민 소령을 망설이게 한 건 근처 마을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고 비행 자동 기록 장치엔 심정민 소령이 다수의 민가를 피하기 위해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은 채 가쁜 호흡을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심정민 소령의 굳은 의지대로 민간인의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공군 사관학교 64기로 2016년 인간한 심 소령은 학생 조종사 시절부터 비행 연구에 매진하며 비행 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으며 전투 조종사로서의 기량도 뛰어났고 작년 11월에는 호국훈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을 만큼 누구보다 하늘을 사랑하고 공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던 모범적인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나이 겨우 29, 꽃다운 청춘의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혼을 한 건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지만 그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군인으로서의 소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생과 사를 가른 10초, 심정민 소령이 보여준 희생정신은 오랫동안 기억될 거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4일 뉴스 프라임에서는 영정식 영상을 보도하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분위기를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뉴스 현장에서는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조종대를 놓지 않고 순직한 심정민 소령의 연결식을 전하며 심 소령의 희생 당시 상황을 분석하며 심 소령의 마지막 순간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고인이 탈출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고인의 희생 정신을 잘 전했는데요. 이렇게 당시 10초간의 순간을 잘 분석하며 고인의 숭고한 뜻을 전한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관제탑과 교신에서 2차례나 탈출하겠다고 교신했고 비상 탈출을 준비했지만 끝내 사나운 심소령에 대한 보도가 좀 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14일 오후 8시 뉴스 리뷰에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1명을 발견했지만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추락 지점을 모르는 데다 사방이 잔해물로 덮여 있어 수색과 구조에서 이미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곳은 38층부터 23층까지 모두 16개 층이며 201동 1, 2호 라인의 거실 쪽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이곳에 6명의 작업자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28층부터 34층 사이에 3명은 소방설비 작업을, 나머지는 창호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의 작업 장소만으로는 어디로 추락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며 같은 층에서 같은 작업을 했더라도 사고 직전 동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추락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잔해를 걷어내야 하는 상황으로 잔해물의 양이 많고 무거운 데다 일일이 절단기를 자르며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다만 실종자가 잔해물 틈에 만들어진 공간에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선 답답할 따름인데요. 여기에다 외벽과 위태롭게 연결된 타워 크레인 철거도 문제입니다. 철거를 위해 가져온 1,200톤 규모의 초대형 크레인을 현장에서 꼬박 이틀 동안 다시 조립해야 해 16일 돼서야 해체가 가능할 전망이라는데요. 영하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강한 바람이 불 경우 고층 수색도 어려워 날씨마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들의 생사를 아직도 알 수 없는 가족들의 안타까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은 구체적으로 가족들의 목소리와 모습을 보도로 내보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고 현장의 안타까움과 이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를 더 담을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의 사고수습 모습과 실종자 수색에 대한 모습이 좀 더 자세히 보도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대한 사고 현장이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 사고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후 계속적인 보도가 뒤따르겠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분석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되는 중대 사고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더 높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한 내용 들어본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김근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근 학생은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그들은 왜 백신을 거부하는가라는 주제로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들어갈 수 있는 특별 방역 패스를 내놓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현실을 전하며 방송은 시작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 패스를 반대하는 글이 매일같이 올라온다는데요.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을 맞고 75일 만에 사망한 고3 학생에 대한 글로 인해 사람들은 백신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급기야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에서는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해 학원, 스터디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받아냈다는데요. 또한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서울 광화문 앞에서는 매주 백신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전합니다. 백신 접종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에 따르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현실을 전하며 이를 반대하기 위해 참석했다는데요. 아이들 학원도 못 가게 하고 학부모들뿐 아니라 방역 패스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는 많은 청년들도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접종 반대에 참석한 시민 김소연 씨는 백신 접종을 해도 돌파 감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병균처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 정책을 진행하는 걸 동의하지 않고 하지만 방역 당국이 처음부터 방역 패스를 도입하려던 건 아니었다는데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 수는 급증했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2,000명대로 유지됐던 확진자 수는 불과 한 달 만에 7,000명대까지 폭증했다고 전합니다. 폭증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방역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 방역 비상대책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서울대학교 의대 이왕재 교수는 백신의 효과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맞추게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80세 이상의 고령층의 위중증 환자가 몰려 있고 0세부터 30세까지는 치명률이 0.04% 이하로 높지 않다는데요. 높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와 방역 당국이 확진자 수를 줄이고 집단 면역을 위해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1차 86.5%, 2차 84.2%로 국민 대부분이 접종했다는데요. 백신을 맞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3차 접종을 한 경우 미접종 대비 중증 사망으로 진행될 위험이 92.9% 낮다고 전했습니다. 분석됐습니다. 또한 중증으로 진행될 비율이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5배 높다는데요.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안광석 교수에 따르면 100% 안전한 백신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사회와 본인이 얻는 이익을 생각해 봤을 때 피해보단 이익이 훨씬 더 크기에 백신 접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도입한 미국은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75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는데요. 오미크론의 확산 이후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전합니다. 안광석 교수는 미국의 경우 백신 거부 비율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백신 거부율이 높을수록 감염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합니다. 먼저 방역 패스를 시행한 세계 각지에서는 백신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실리콘으로 만든 팔에 백신을 맞는가 하면 백신을 대신 접종해주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선 하루에 백신을 10회 이상 맞은 사례도 있었다는데요. 방역 당국과 정부는 백신 괴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에 대한 불안함과 의문점을 품는 사람들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호소한 시민에 따르면 백신 이후 생긴 피부 질환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백신 관련 사망 신고는 1,100여 건. 하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단 2건이었다고 전합니다. 정부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백신 접종 이후 건강 이상이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고 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난관은 백신 거부가 될 것이라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합의는 더욱 필요하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안전성도 그렇고 접종 이후에 숨진 사람의 인과성 기준 등을 넣고 여러 불만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근 학생 볼 때 현재 백신 접종에서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백신 미접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 패스 강화로 백신 접종을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부작용이 발생되면 인과성을 명확히 밝히고 안전에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자,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김근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난달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선 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막기 위한 보완책 등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공공기관 근무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한 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공공기관 근로자가 뇌물을 받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참혹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 공무원은 지난 2년 동안 무려 1000여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해 4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일보는 피해자 정보가 구청 공무원에 의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아니란 정보관리 시스템이 문제라고 전합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에서 이석준 사건이나 N번방 사건의 경우 어떻게 보면 인적관리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재이며 N번방 사건도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이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하고 공범들과 공유해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도 지난 2년 동안 건성구청과 수원시청,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는 모두 정보 조회와 유출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 접근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 점검 의무가 있는 국토부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책임을 돌렸으며 수원시청은 해당 시스템의 점검 권한이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합니다. 예. 이처럼 국토부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하며 지자체는 점검 권한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네. 머니투데이는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 남용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권한 오남용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정부의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2중 3중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하며 관련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의 투철한 보안 의식과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공 영역과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폭넓게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가시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최근 개인정보 과다 수집 차단 등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한겨레 신문은 지난 12일 기사에서 금연에 도전한 직장인을 소개하며 금연 클리닉을 검색한 기록 때문에 페이스북에 접속만 하면 금연 보조제 광고가 나타났다며 맞춤형 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화될수록 이 같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방침을 전했는데요. 공정위는 개인정보 자체가 돈이 된 시대라며 빅테크 기업의 주된 수입원도 개인정보라며 최소한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를 한 뒤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지난 3일 시무식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예. 디지털 근로 감시,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를 강화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을 원천 차단하고 유출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서 예. 특히 민감한 생체 정보 활용에 대해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발표를 연합뉴스에서는 전했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도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의 허락 없이 검색 기록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영업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 규제에 나섰다고 전합니다. 예. 이처럼 언론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 차단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환영한다고 전합니다. 그랬군요. 자, 그런가 하면 해외 사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짚어볼까요? 네. 예.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세계적인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11일 온라인 사업자 표준 약관 개정 방침을 발표하며 그 배경에는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화될수록 이 같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더 많아질 것이며 그 피해도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프랑스 정부가 이용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과징금 2억 1천만 유로, 하나로 2,850억 원을 부과했다면서 그 이유는 웹사이트를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임시 파일인 쿠키 정보의 수집 과정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도 지난해 11월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 통과된 디지털 시장 법안을 보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미성년자의 행태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소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 목적의 행태 정보 활용이 모두 금지된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빅테크의 기업의 주된 수입원인 개인정보 수집을 더 폭넓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인터넷을 둘러싼 각종 규제에 대해 정부와 의회 등의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실리콘밸리의 인터넷협회가 해체되면서 미국의 빅테이크도 각자 도생을 모색한다고 전합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반독점 규제가 결정적이었다며 빅테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문제와 함께 독과점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비즈는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자기 사업 우대 행위에 대해 소비자에게 자기 사업이 무엇인지, 자신이 광고를 받은 상품이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매우 심플한 개념이며 그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한 것에 대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 국내 빅테크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고지에 대해 법안 및 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국내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거래, CEO의 지분 강화로 경영권 독점 문제, 금융시장 진출로 인한 금융권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사내 직원의 인권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안전교육 문제 등에 대한 다차원적인 취재 보도는 부족해 보여 아쉬웠습니다. 그랬군요. 자, 디지털이 발달을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죠.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범죄의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특히 2020년에 개인정보 처리,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현장에서의 일탈 행위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언론은 우선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특히 지자체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시스템 구축과 공무원의 안전교육에 힘쓰고 있는지를 취재 보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언론은 빅테크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가 내부관리 계획 아래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과 보호 조치를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 보도해야 합니다. 또 언론은 해외 빅테크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이용과 독과점에 따른 시장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안 제정과 규제 소식을 꾸준히 전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와 악용에 대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 차원의 지속적인 취재 보도와 데이터베이스 보안 전문가가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